자,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이 더 많더라, 세상에. 아니, 올리면 어떡합니까? 내리자고 지금 다 난린데. 생리학이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혈당 조절에 관여하는 호르몬 뭡니까? 췌장의 랑게르한스스 베타 세포에서 분비를 하는 인슐린, 이게 나오면 혈당이 떨어진다. 혈당을 내리는 호르몬은 이거 한 개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미쳐 돌아버릴 것 같죠. 아니, 어떻게 내리는 거 이거 한 개밖에 없냐 이겁니다. 그런데요, 혈당치를 올리는, 상승시키는 호르몬이 이렇게 많습니다. 글루카곤, 알파 세포에서 분비되어져 나오는 호르몬, 그 다음에 그로스 호르몬이라는 거 있고, 에피네프린, 글루코콜티코이드라고 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혈당치를 상승을 시키는 건 4개나 있고요, 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은 1개밖에 없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인슐린 없이도 당을 내리는 방법, 운동하는 거다. 운동하면 강제로 포도당을 세포에다가 밀어 넣어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해라, 운동을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슐린이 다소 부족해도 운동을 열심히 해서 떨어뜨린다. 그 중에는 뭐 운동 아무리 해도 안 떨어지더라, 이런 분들도 사실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슐린도 의존해서 떨어뜨리고 운동을 해서라도 떨어뜨려야 된다. 그래야 혈당치가 내려간다. 이거 2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난 뭘 해야 되죠?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은 4가지나 되는데 혈당을 내리는 호르몬은 1개밖에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운동을 하지 않으면 혈당을 떨어뜨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해야 되는 방법이 뭐냐면 당분 섭취량을 줄인다. 근데 당에 중독이 되어져 있는 한국인들은요, 밥을 안 먹고는 못 산다. 지금 50대, 60대, 70대 밥 안 먹고 살 수 있는 분이 몇이나 있느냐라는 겁니다. 밥, 빵 다 마찬가지입니다. 고기나 지방만 먹고 살아간다, 이러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다. 굉장히 힘들다. 에너지를 만들기도 너무 어렵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안 먹고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운동해라, 이 얘기입니다. 운동을 하면 이 인슐린 플러스 또 운동을 통해서 혈당을 내릴 수가 있다. 운동을 하자, 이 얘기가 오늘의 결론입니다. 혈당을 내리는 호르몬은 그러면 어떤 거냐, 여기에 관여되어진, 즉 인슐린이 잘 나오도록 하는 것들을 찾아봐야죠. 우리가요, 식사를 하게 되면 이 밥이 장으로 내려가 가지고요, 혈관으로 당분이 흡수되어지면서 이렇게 초록 색깔로 되어져 있는 GLP-1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도 분비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인슐린이라고 하는 이놈도 분비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림상으로 보면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더 빨리 분비되기 시작하죠. 이거는 그냥 신호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섭취한 밥이 분해가 되어져서 혈관으로 들어가면 혈당이 올라가게 되고,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분비가 되어지는데, 이 인슐린이 분비되어지기 전에 먼저 분비되어져야 되는 것이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입니다. 글루카곤 라이크드 프로테인 1이라고 하는 그런 호르몬인데요, 얘가 나오면 비로소 인슐린이 적극적으로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제 글루카곤은 감소를 하고 혈당도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2시간 정도 지나면 혈당이 좀 많이 내려간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혈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은 인슐린이지만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야 인슐린도 나오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 중에 한 가지다라는 건데요. 결론은 뭐냐면 이 GLP-1 이 호르몬에 기반을 해서 당뇨 치료 약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약들이 있습니다. GLP-1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물, DPP-4 억제제, 뭐 이런 겁니다. 이게 뭐냐면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내 장에서 분비되어져 나오는데, 이게 잘 분해되어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호르몬이 DPP-4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드시고 계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GLP-1이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심지어 저렇게 약으로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떤 연구자는 키토산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더니 GLP-1이 분비가 잘 되어지더라, 이런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논문의 결론을 제가 좀 보니까요. 저분자량 키토산은 용량 의존적 방식으로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인간의 장 내분비 세포에서 GLP-1 분비가 유의하게 증가되어지더라. 그래서 키토산을 열심히 챙겨 먹으면 이것 때문에 갑자기 혈당이 뚝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키토산이다. 기본적으로 GLP-1이 잘 분비되어지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약을 먹기 이전에 내가 먹고 있는 음식물들이 제대로 내 몸속으로 들어가서 작용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걸 먼저 따지는 게 옳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뇨에 있어서도 췌장에서 GLP-1이 잘 분비가 되어져야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잘 되어진다. 그러니까 GLP-1이 분비가 되어지지 않으면 인슐린 분비는 안 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GLP-1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인슐린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인슐린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인가 약을 먹든지 뭔가를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결국 약물의 부작용으로 내 몸만 다친다. 결국은 GLP-1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잘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키토산을 열심히 챙겨 먹어야 당을 떨어뜨릴 수 있다. 결론적으로 식이섬유질을 잘 먹게 되면 이 식이섬유질에 담즙산이 달라붙어서 이것 때문에 TGR5가 인식이 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GLP-1이 분비가 되어지게 된다. 또 키토산을 먹으면 당분 흡수량이 조절이 되어집니다. 갑자기 혈당이 올라가는 거,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는 것을 막아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또 혈중 콜레스테롤이 떨어진다. 음식 속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이 키토산한테 붙어서 배출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중 콜레스테롤이 줄어들게 되면 혈액 내에 산소 공급도 훨씬 더 잘 되어지고요. 포도당도 잘 돌아다닐 수 있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대사가 잘 되고 혈당이 떨어진다. 또 이 키토산 식이섬유질이 하는 기능, 대장 연동 운동이 되어져서 변비가 잘 사라지게 되어진다. 이런 아주 특이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식이섬유질이다. 그걸 한번 먹어보자. 그러면요, 혈당 분명히 내려갑니다. 그래서 식이섬유질을 꼭 열심히 챙겨 드셔라 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요, 혈당을 내리는 이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혈중에 돌아다니는 포도당은 밥, 감자, 고구마, 옥수수 이런 것들로부터 오게 되는 거죠. 밀가루 이런 걸 먹고 포도당을 만들어서 나의 혈당을 만든다. 여러분들 중에서 보면 나는 당이 좀 있어서 단 거는 안 먹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고구마, 감자, 밥 이런 거는 열심히 챙겨 먹는다. 둘 다 똑같은 거다. 단 것도 포도당이고 또 포도당이다. 이 포도당 숫자가 많아지면 어떤 기준 이상 되면 당뇨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포도당은 그런데 우리가 왜 뭐 하는데 이용을 하기 위해서 먹느냐라는 건데, 우리 힘을 만드는데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당이 꼭 필요하고요. 이럴 때마다 포도당이 내 근육에서 소모가 된다. 포도당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 그럼 포도당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 근육을 가져다가, 내 지방을 가져다가 포도당을 만들어 가지고 힘쓰는데 사용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내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이 포도당이 나의 혈액 중에도 돌아다녀야 되지만 나의 장에도 가야 됩니다. 이 포도당이 거기에 가야 대장이 그걸 받아먹고 에너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힘을 쓸 수가 있다. 그래서 포도당이 들어있는 밥, 감자, 고구마, 옥수수 이런 것들을 대장을 위해서 먹어줘야 되는 거지, 하나도 안 먹는다라는 것은 별로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뇨 환자일지라도 적절한 양의 당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제 얘기를 들어보면 아실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대장에서 도대체 무엇이 나오길래 나의 인슐린 분비에 영향을 주고 이 인슐린이 혈당을 떨어뜨리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포도당이 우리 혈중에 들어오게 되면 이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산소도 세포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포도당이 피루브산이라고 하는 물질로 다시 전환이 되어진 뒤에 그 피루브산이 이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이 벌레같이 생긴 이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들어가서 TCA 사이클, 전자 전달계라는 곳에서 여기서 이제 전자를 만들어내고 그게 에너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체온을 유지하고 힘을 만드는데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을 해서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속에서 또 활성산소라고 하는 놈이 만들어져 나온다. 그래서 오늘은 이 포도당을 이 세포 안에 집어넣어서 어떻게 해서 에너지를 만드는지, 또 인슐린은 어떻게 작용을 해서 포도당을 집어넣게 되는지, 여기에 인슐린을 잘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해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로병사에서 나온 혈당, 당뇨가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을 하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은 왜 생기는 걸까?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은 포도당으로 분해돼 혈액을 통해서 흡수된다. 이때 췌장이 분비한 인슐린은 포도당을 인슐린 수용체와 결합시켜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슐린이 적게 분비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세포 속에 들어가지 못한 포도당이 혈액에 넘쳐 흘러 당뇨병이 유발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로는 굉장히 쉽죠. 그런데요, 이 중간에 굉장히 많은 단계의 스텝을 거친다라는 겁니다. 혈당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병이 걸린다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몸에서는요, 혈당을 올리는 프로세스가 있고요, 혈당을 내리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혈당을 내리는 프로세스는요, 췌장의 랑게르한서섬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분비되어져 나오는 인슐린에 의해서 포도당이 근육세포로 잘 들어오도록 해주는 기능하는 거, 또 포도당을 많이 쓰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포도당이 빨리 분해되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포도당이 다시 뭉쳐져서 글리코겐이 되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 인슐린이 관여되어져서 혈중 포도당 농도를 떨어뜨리는 이런 기능이 있다. 자, 그 다음에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이런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게 인슐린에 반대되는 호르몬이죠. 자, 인슐린은 혈당을 떨어뜨리는 거, 글루카곤은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간에서 당분을 포도당으로 분해시키는 것을 해주는 호르몬이 됩니다. 이 밑에 보면 이 네 가지의 호르몬들 전부 다가 혈당을 올리는데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걸 잘 보시면 어떤 이해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혈당을 올린단 말이죠, 여러분 몸에서. 그런데 당을 올리는 프로세스는 크게 네 가지나 있다라는 겁니다. 당을 올리는 거는. 왜 그럴까요? 라는 거죠. 당을 내리는 프로세스는 유일하게 인슐린에 의해서 하는 거 한 개밖에 없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혈당을 올리는 게 더 중요하고요, 혈당을 내리는 거는 덜 중요하다, 이 얘기죠. 이건 또 반대로 얘기하면 혈당이 오르는 것은 위험하지 않는데 혈당이 내려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혈당이 올라가는 것보다 떨어지는 게 더 위험하다. 힘을 못 만들고 에너지를 못 만들면 심장 근육도 서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혈당 쇼크가 오면 몸에서 식은땀이 나고요, 여러분 손도 떨리고요, 이런 일들을 겪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위험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데 혈당이 300대고 400대도 크게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시간이 걸려서 5년, 10년, 20년 이렇게 고혈당을 계속 유지하면 혈관이 망가진다. 혈관이 망가진다고 여러분 죽습니까? 예, 눈이 나빠진다, 신장이 나빠진다, 예, 발가락이 썩는다, 이거지 죽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혈당을 올리는 게 더 중요하지 혈당을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라는 게 바로 우리 몸의 구성만 봐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혈당이 그럼 올라가면 안 된다는데 그거 어떡할 거야? 거기에 결국은 활성산소라는 놈이 관여되어져서 문제를 일으킨다.
2단계 프로세스가 또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은 인슐린을 가지고 혈당을 내리는 것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인슐린은 우리가 췌장에서 분비가 된다. 그래서 밥을 먹게 되면요. 포도당 농도가 살살 올라가고 이 포도당이 장으로 내려가게 되고요. 장으로 포도당이 내려가면 글리코겐 라이크드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이런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어디서? 대장에서. 대장에서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비로소 인슐린이 분비되기 시작한다. 다시 GLP-1이 분비되지 않으면 인슐린이 덜 분비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분비되면 글루카곤은 덜 분비된다. GLP-1이라고 하는 이놈이 있어야 인슐린이 분비된다. 요게 오늘의 핵심이고요. 혈당은 2시간 정도 지나면은 떨어진다라는 거고 떨어지면 또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어져서 내 몸속에 있는 포도당을 끌어다가 쓰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인슐린보다 글루카곤 분비 시간이 훨씬 더 많다. 즉 혈당을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를 하는 시간이 더 시간은 길다. 6시간 동안 인슐린을 잘 분비를 시켜서 나의 몸속에다가 포도당을 집어넣어서 저장을 하기도 하고요. 에너지로 또 쓰기도 하고요. 이런 작동을 하고 있다. 이거 하는데 쓰이는 게 바로 GLP-1이라고 하는 이런 호르몬이다. 이런 이해가 우리는 필요하다. 맨날 인슐린 이야기만 할 게 아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인슐린 분비를 잘 시키려면 바로 이 GLP-1이라고 하는 이놈이 분비가 잘 되어져야 되는데 이 GLP-1이라고 하는 놈이 잘 조절이 안 되면 당뇨병, 고지혈증, 인슐린 저항성 관련 질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갱년기가 오게 되면 포도당 대사가 잘 안 되고 포도당 대사가 안 되면 혈당이 약간 올라가죠. 혈당이 올라가면 에너지 대사가 안 됩니다. 에너지를 잘 못 만들어내면 또 고지혈로 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몸에서 당 대사가 잘 되어야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갱년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일단은 당 대사가 잘 되도록 하는 영양 성분, 운동, 수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보면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지 한 개만 유별나게 작동하고 있는 건 아니다. 이런 거를 이제 이해를 잘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면 결국 뇌세포도 고생, 소화도 고생, 간도 고생, 심장도 고생, 신장도 문제, 다양한 문제가 생긴다. GLP-1 분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특히 당뇨이신 분들은요. 식이섬유질들을 열심히 챙겨 먹어야 된다. 나는 당뇨인데 식이섬유질 안 먹어. 그러면 대장이 일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슐린 분비도 잘 안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양한 영양소 섭취가 필요하다.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적어보면 초산, 식초죠 여러분. 그래서 당뇨 환자 식초 열심히 챙겨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식초만 먹을 게 아니라 김치국물 속에 젖산이라고 있어요. 네, 요것도 김치국물을 잘 마시면 되죠. 그래서 저는 식당에 가서 김치국물 있으면 그거를 집어넣어 가지고 먹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소금 속에 들어있는 나트륨, 그 다음에 밥 속에 들어있는 밥이 분해돼서 만들어지는 포도당, 단백질이 분해돼서 만들어지는 아미노산, 특히 글루탐산이라고 하는 거, 그게 대장의 에너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메가3 지방산, 이것도 대장에 가야 대장이 일을 훨씬 잘 합니다. 오메가3를 많이 드시면 대장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변에도 오메가3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메가3를 결국 많이 먹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다양한 걸 먹어주어야 L셀에서 분비를 잘 한다. 분비를 잘 하려면 다양한 저 성분들을 대장에까지 끌고 가야 되는데요. 끌고 가는 물질 중에 가장 좋은 것이 키토산이다.
그래서 키토산을 먹여보니까 인간의 장내 분비 세포에서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1, GLP-1 분비가 촉진되더라라고 하는 연구를 국립 타이완 해양대학교에서 연구를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한 게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키토산을 먹는 양에 따라서 인간의 장내에서 세포에서 GLP-1 분비를 유의하게 증가시키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라는 건데, 키토산 분자는 우리 위장에서 녹기 때문에 다양한 물질을 붙잡을 수 있다. 다른 식이섬유질, 채소, 야채 이런 데 들어있는 식이섬유질은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붙일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당뇨에 키토산이 왜 쓰이느냐라는 건데요. 식이섬유질하고 담즙산 외에도 각종 물질이 달라붙어서 TGR5에 인식이 된 뒤에 GLP-1이 분비가 되어진다. 키토산 올리고당은 흡수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끌고 내려오기가 어렵다. 그래서 고분자 키토산을 먹어야 식이섬유질의 기능을 충분하게 해서 혈당 조절에 이용이 된다. 여러분들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 키토산 올리고당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요. 이 메커니즘에 전혀 반대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고분자 키토산은 우리 혈중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준다. 이유는 담즙산을 자꾸 끄집어내버리기 때문에 혈중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데 이용이 되어진다. 혈중 콜레스테롤이 줄게 되면 산소 공급이 훨씬 더 잘 되고, 그것 때문에 포도당 공급도 잘 되고 포도당 분해도 잘 돼서 대사가 잘 된다. 또 키토산 식이섬유질은 대장 연동 운동을 촉진을 해서 변비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기능을 하더라. 그래서 우리 몸은요, 세포 내에서도 여러 가지 스텝을 거쳐서 작동을 하고 있고, 그 여러 가지 스텝이 잘 되어야 혈당을 떨어뜨리는 것도 되지만은 나의 뇌나 각종 조직 장기를 돌리는데도 이용이 되어진다. 이 전체가 다 톱니바퀴처럼 물려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 한 부분만 고친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입으로 들어오는 음식부터 잘 골라서 잘 챙겨 먹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소화를 잘 시키는 거, 소화된 놈을 흡수시켜서 세포 속에도 갖다 주는 거, 또 대장으로도 가가지고 인슐린 분비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호르몬도 나오도록 하는 거, 이 전체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몸 전체가 원만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된다. 이렇게 되면요, 살이 찌고 싶은 사람은 살이 찌고요, 빼야 되는 사람은 빠지게 됩니다. 혈당 내리고 싶으면 내려간다. 올리고 싶으면 올라간다. 혈압 마찬가지다. 이게 항상성 유지다라는 거죠. 이런 일들 전체가 결국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잘 돌아가도록 해주어야 가능하다라는 게 중요하다. 당뇨에 좋은 영양제가 없느냐? 당뇨에는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댓글에 이렇게 오셔서 써주신 내용이 있네요. 박사님, 제가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는데요. 함께 복용하면 좋은 영양제 추천해 주세요. 복용하면 좋은 영양제. 여러분들은 어떤 영양제가 좋다고 생각합니까?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다. 우선 당뇨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뇨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보시면은 소변에 당이 나온다, 이런 얘기잖아요. 소변에 당분이 나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혈액 중에 당이 들어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혈액 중에 당이 항상 들어있죠. 당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고 당이 많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많이라고 하는 거 어느 정도 이상이냐라는 건데, 그걸 이제 숫자로 우리가 정해놓은 게 얼마냐 하면, 공복혈당 당 농도가 얼마죠? 100 정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정상적인 숫자일까라는 건데요. 또 사실은 좋은 수치는 아니다. 가장 좋은 수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수준이 얼마냐 하면 85 정도 나올 때, 혈액 중에는 항상 당이 들어있고 당의 농도는 유지한다. 그게 공복혈당이다 라는 건데요. 그
그러면 공복 말고 식사하고 나서는 어느 정도가 좋을까라는 건데 사실 이것도 140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 이런 수준으로 그냥 정해 놓은 건데 140도 그렇게 썩 좋은 수치가 아니다. 130이 더 좋고 120이 더 좋다. 저는 123 정도 나옵니다. 식후 혈당이. 공복 혈당은 거의 100 정도 나오고요. 이게 혈액 안에 그 정도 유지되어지는 수치인 거고, 소변에 당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을 때 빠져나오고 있는 거고, 소변에 당이 들어있다 없다 이걸 판단하기 이전에 어디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느냐, 공복 혈당이 얼마 나오느냐, 또는 식사 후에 1시간 혈당이 140 이하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게 더 옳고, 그것보다 더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이 뭐냐면 HbA1c라고 당화 혈색소를 체크하는 방법. 당화 혈색소는 3개월 동안 평균 수치다. 이 수치가 약 5.5에서 6점대 그 정도 유지하는 게 좋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더 정확하게 체크하는 방법은 당화 혈색소를 체크를 해보는 방법이 있다라는 건데요. 당뇨는 혈중에 당분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이 문제 한 가지 하고, 내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적혈구의 당이 얼마나 달라붙었느냐, 당이 달라붙은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라고 하는 그 수치가 5.5%, 5.8%, 6% 이 정도 수준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좋다. 물론 낮을수록 좀 더 좋겠죠. 이 숫자들이 올라가고 우리 몸속에 당이 많이 돌아다니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건데요. 이 당분이라고 하는 건 이제 포도당을 나타내는 거고, 이 포도당은 우리 몸속에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 콜라겐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의 친화성을 가진다. 달라붙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혈관이 굳게 되고, 혈관이 굳어서 혈압 조절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몸이 점점 안 좋아진다. 그래서 혈관이 나빠져서 문제가 발생한다. 가장 위험한 문제를 일으키는 곳이 어디냐 하면 눈, 심장과 같은 굉장히 가늘은 모세혈관에 문제가 일어나면 신장에서 걸러주는 여과율이라고 하는 게 나빠질 거고, 눈은 시력이 나빠진다. 이런 것들 때문에 당이 높게 올라가 있으면 좋지 않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당이 올라가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건데, 그게 소화와 관련이 되어져 있고 또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 첫 번째, 음식을 잘 먹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 잘 먹어야 되는 음식이 뭐냐, 어떤 걸 잘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라는 건데요. 그 중에 한 개가 탄수화물이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탄수화물을 잘 골라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음식을 먹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당뇨가 있으신 분은 첫 번째, 야채부터 먹어라. 야채부터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식이섬유질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식이섬유질은 우리가 섭취한 밥, 감자, 고구마, 옥수수, 밀가루 이런 데 들어있는 당분을 붙잡아서 천천히 흡수되어지도록 해준다. 또는 식이섬유질을 많이 섭취하고 나면 배가 불러가지고 밥이나 이런 것들을 적게 먹게 만든다. 그래서 야채 종류를 많이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 단백질을 먹어라. 단백질류는 살코기류가 될 수도 있고 두부가 될 수도 있고요, 콩이 될 수도 있고요, 낫또 이런 거 그냥 비벼서 이렇게 먹잖아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먹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먹는 것이 이제 탄수화물로 된 밥이다. 이제 밥을 먹는. 그래서 이 순서를 바꿔서 먹어도 당 농도를 떨어뜨리는 건 당연히 무조건 내려갑니다. 요게 음식을 먹는 방법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영양제를 섭취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뇨가 올라가는 분들 중에요, 장이 나빠서 당이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장은 왜 나빠질까요? 장은 소화가 안 돼서 나빠진다. 소화가 잘 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소화를 잘 되도록 해주는 영양제를 먼저 섭취를 하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게 소화가 잘 되도록 해주는 영양제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결국은 따져봐야 되는 게, 소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첫 번째, 음식이 녹아야 된다. 위장 속에서 녹는 겁니다. 위장에서 녹으려면 위산이 필요하고요. 이 산은 염산으로 만들어져 있고, 염산의 염은
소금으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산은 수소이온이라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지는데 그 수소이온을 공급을 해주는 물질이 뭐냐면 비타민 C입니다. 자, 두 가지 말씀드렸죠. 소금과 비타민 C. 그러니까 당뇨에 좋은 영양제는 소금과 비타민 C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음식을 녹였는데 녹였다고 소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녹아서 그대로 그렇게 되어져 있는 놈을 다시 잘게 분해해주는, 잘라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잘라주는 물질이 무엇이냐면 효소입니다. 그래서 소화를 시키는 효소가 소화효소라는 거죠. 효소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매실을 설탕 반, 매실 반 집어넣고 어디 통에다가 뭐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담아놨다가 꺼내가지고 먹는 그걸 효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곡물 효소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소화 효소가 아닙니다. 제발 그런 거 먹지 마세요. 소화 안 됩니다. 그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효소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몸속에서 분비되어져 나오는 물질이 있습니다. 뭐 리파제, 펩신, 트립신, 펩시노겐, 아밀라제, 그다음에 뭐 그 단백질 분해 효소 등등등 해가지고요,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소화 효소와 내가 먹은 음식물이 녹아버린 놈하고 두 가지가 반응을 하면서 이 음식물을 이제부터 자르기 시작하는 것이고 잘라진 그것이 소장에서 흡수되어지는 겁니다. 요게 소화를 시키는 거고 소화가 잘 되고 안 되고 결정을 짓는 것이고요. 소화가 제대로 되어진 놈은 흡수가 되어지고 흡수가 잘 되어지면 염증을 일으키지 않는다. 면역 반응을 하지 않는다.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되어지지 않고 중간 단계 어중간하게 만들어져 있는 물질들 그런 걸 보고 펩타이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는 미분해 산물이다. 분해되다가 말아버린 물질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흡수가 되어지면 혈액 속에서 염증이 일어나고 또 혈관을 빠져나가서도 염증이 일어나고 알레르기, 두드러기, 각종 염증 이런 거를 만들어내게 된다. 즉 소화가 되어지지 않으면 자가면 질환을 일으킨다. 무섭죠. 그래서 소화가 중요한 거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되어지면 장에 문제가 생기고 장에 구멍이 생기고 장 누수가 생기고 포도당이 급격하게 흡수되어져 들어가서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 버리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미분해되어진 단백질을 흡수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장이 튼튼해야 되고요. 또 미분해되어진 단백질을 붙잡고 빼내버리는 방법이 또 있다. 빼내버리는 게 뭐냐면 식이섬유질을 먹는 거다. 식이섬유질하고 미분해된 단백질하고 만나서 붙잡혀가지고 빠져나가 버리면 된다. 이게 소화가 되는 근본적인 의미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소화가 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분해가 잘 돼야 된다. 두 번째, 흡수되어져야 될 것만 흡수되어져야 된다. 세 번째, 흡수되어지지 않고 남은 놈들, 미분해 산물은 붙잡고 빼내야 된다. 분해, 흡수, 배설 이 세 가지가 잘 되어져야 소화가 잘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분해, 흡수, 배설 이 세 가지가 잘 되고 있는지 잘 안 되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모릅니다. 누가 재주나요? 누가 진단을 해주나요? 모릅니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고쳐지지 않는 겁니다. 당뇨는 고치는 병입니까? 당뇨가 고쳐집니까? 약으로 해결이 됩니까? 고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당뇨약이라고 많이 드시고 계시는데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데요. 계속 몸은 나빠져 갑니다. 그게 무슨 약입니까? 치료가 되어야 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약이 아니고요. 그냥 관리제입니다. 진정한 당은 떨어지지 않고 마치 당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당뇨 약을 먹는 방법으로 당을 관리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당을 관리를 하려면 내 몸 스스로 약에 의존하지 않고 내 몸 스스로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영양제. 자, 아까 말씀드린 비타민C, 소금.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장을 튼튼하게 해야 되니까 유산균. 그 다음에 식이섬유질을 먹어야 되니까 키토산. 식이섬유질이 당분을 붙잡고 조금씩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비오유기소, 비타민, 유산, 키토산, 소금,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도 장도 튼튼하게 해주고 혈관
혈액순환 이런 것까지 다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메가3. 그 다음에 소화가 잘 되어야 되니까 소화효소제 여기까지는 기본으로 섭취를 해주는 것이 당뇨를 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소화를 잘 되도록 해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대사가 되어야 된다. 대사라고 하는 놈 욕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마그네슘입니다. 그래서 이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마그네슘을 필수적으로 먹어주는 게 맞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비타민 B 복합체 이런 거를 같이 먹어주면 세포의 대사가 훨씬 더 잘 되어진다. 여러 가지 말씀드렸죠. 소화에 관한 이야기도 했고 그 다음에 당뇨에 관한 이야기도 했고 소화가 잘 되어야 당 조절이 잘 된다. 그 다음에 대사가 잘 되어져야 된다. 탄수화물 먹지 않으면 당뇨는 해결됩니다. 탄수화물 드시지 마십시오. 탄수화물을 드시지 말라 그러면 탄수화물 안 먹고 그러면 에너지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탄수화물이 없더라도 살 수 있습니다. 내 몸에 있는 지방을 끌어다 쓰고요. 단백질을 끌어다가 포도당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왜요? 중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몸에 있는 지방이나 단백질을 끌어다가 에너지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몸을 만드시면 탄수화물을 다소 끊어도 줄여도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은 탄수화물을 무조건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저혈당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 저혈당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내 몸이 돌아가게 해주어야 된다. 돌아간다라는 게 뭐냐면 지방이나 단백질을 끌어다가 포도당을 만들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야 된다. 즉 몸의 세포대사, 신진대사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야 탄수화물을 끊어버려도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하면 힘드니까 서서히 조금씩 천천히 탄수화물을 느린 속도로 끊어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뇨를 이제 체크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주로 혈당을 측정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당화혈색소를 측정을 하는 게 있죠. 이렇게 해서 체크를 주로 많이 하는데 확실한 방법은 당화혈색소를 측정을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아침마다 혈당을 재는 것도 한계의 경향을 보는 관점에서는 좋지만 그게 또 비타민C를 섭취를 하게 되면은 비타민C가 검출되어져 나와가지고 이게 당뇨인지 비타민C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고 해서 헛갈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뇨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하는데 가장 정확한 방법은 당화혈색소를 체크하는 방법이다라는 거. 분비되어진 인슐린이 어떻게 생겼는가도 한번 구경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인슐린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다라는 건데요. 20개의 아미노산이 연결되어져 있는 게 한 개의 체인이 있고요. 그 다음 체인이 요 아래 또 있습니다. 이것도 전부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즉 인슐린은 단백질이다라는 건데 이 두 개가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쪽 편 그림에 보시면은 S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아미노산 분자가 황을 매개로 해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게 인슐린 분자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마그네슘이 중요한 이유가 왜 그러냐라는 건데 인슐린이 단백질로 구성되어져 있고 단백질의 경우에 C 말단에 요 COOH 여기도 COOH라고 있죠. 이런 것들이 마그네슘, 칼슘 이런 거하고 굉장히 반응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인슐린이 결국은 관여가 되어져서 췌장에서 분비되어진 인슐린이 이제 세포까지 와야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인슐린이 떠다니다가 이 세포벽에 여기에 인슐린 리셉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이게 세포벽이고요. 세포벽에 이렇게 꽂혀 있습니다. 요게 인슐린 리셉터입니다. 요 선, 파란 색깔 선. 이게 인슐린 리셉터하고 이 노란 색깔 둥근 원이 인슐린이죠. 그래서 인슐린이 여기에 오게 되면 인슐린 리셉터라고 하는 인슐린 수용체라고 하는 이놈이 여기에서 감지가 되어져야 되죠. 이게 감지가 잘 되어지는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 감지가 인식이 되어지려면 이 인슐린 리셉터라고 하는 놈도 정상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야 되고 온 인슐린도 정상적인 화학 구조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런데요, 혈액 중에 이상한 물질들이 많아가지고 이 인슐린의 구조를 망가뜨려 버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세포 주변에 이상한 물질들이 많아서 이 리셉터를 망가뜨려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어느 한쪽만 망가지더라도 인식이 되어지지 않는다. 그게 인슐린 저항성, 인식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 인슐린 저항성이다. 결국 인슐린 수용체의 문제로 저항성이 일어나고 있는 당뇨 환자도 있다. 인슐린 부족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뇨의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그럼 이 인슐린 수용체가 고장이 나지 않도록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결국 이 세포의 이 바깥쪽에 이상한 물질의 양이 많으면 안 된다. 물질의 양이 적어야 된다. 그래서 단식도 당뇨의 한 개의 효과로서는 뭐 굉장히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질의 양을 줄이는 방법이 단식을 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포도당이 이렇게 세포의 인슐린 리셉터가 인지를 해서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산소가 있는 경우에는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포도당이 피루부산으로 분해되어진 뒤에 피루부산이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들어오게 되니까는 포도당으로부터 분해되어진 이 피루부산이 TCA 사이클, 전자 전달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면서 분해가 되어진다. 산소가 부족한 경우에는 또 젖산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게 이제 피로 물질의 원료가 되는 거죠. 피로가 쌓여서 암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결국은 이 암을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네, 왜 포도당으로부터 젖산이 만들어지고 이 젖산이 여기 많으면 많을수록 이 미토콘드리아가 고장이 나가지고 결국은 암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포도당이 결국은 산소랑 만나서 없어져야 당뇨도 해결이 되는 것이고요. 결국 산소 부족이 당뇨의 문제, 바람의 문제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속에서 포도당이 산소와 만나서 분해가 되어지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져 나온다. 그래서 만들어져 나온 이산화탄소는 여기서 다시 바깥으로 빠져나가야 된다. 몸속에서 가스가 빠져나가지 못하면 포도당이 분해되어져서 만들어져 나오는 것이 이산화탄소인데, 이 이산화탄소가 몸속에 계속 쌓이게 되어지는 거다. 이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이는 방법은 뭐냐면 탄수화물량을 줄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발생되어진 이산화탄소는 이제 세포를 뚫고 다시 혈관벽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걸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 세포에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면 그 이산화탄소가 이 적혈구에 오게 되고, 적혈구와 만나서 HCO3로 만들어져 가지고 다시 피물 속에 녹아 들어가서 운반이 되어진다. 적혈구가 이산화탄소를 HCO3로 만들어준다. 이 과정에 Cl-가 필요하다. 즉 소금이 필요하다. 혈액 속에서 적절한 소금 농도가 맞지 않으면 이 이산화탄소로 전환시키는, 이산화탄소를 HCO3로 전환시키는 거, 이게 잘 안 된다. 소금이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 시스템에도 관여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 포도당 대사가 잘 일어나게 하려면 필요한 게 어떤 것이었냐라는 건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소금도 중요하고요. 소금은 뭐 당연히 여러분들 음식을 통해서 잘 드시고 계실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영양제가 필요할까라는 겁니다.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미토콘드리아 속에서 많이 이용이 되어집니다. 포도당을 분해를 할 때, 피루부산을 분해를 할 때 마그네슘이 사용되어지죠. 특히 포도당이 인슐린 리셉터하고 인슐린이 이 결합을 하는데 인식이 되어질 때도 마그네슘이 필요하고, 글루코스가 안쪽으로 들어갈 때도 마그네슘이 필요하다. 이렇게 여기저기서 마그네슘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보조인자. 이게 뭐냐면은 인슐린 수용체가 포도당을 안쪽으로 집어 넣을 때도 마그네슘이 보조인자로 사용이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그네슘은 필수적으로 섭취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마그네슘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건데, 그 이유가 마그네슘이 자꾸 소변을 통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대표적인 항산화제고 가장 값싼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열심히 먹어야 되는데, 비타민 C는 철분 흡수를 잘 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철분 흡수를 잘 시키면 어떤 도움이 되느냐라는 건데요. 철분이 헤모글로빈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되어지고, 헤모글로빈이 잘 만들어지게 되면 결국은 산소 운반을 잘 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철이 충분하게 있어야 산소가 잘 붙는다. 헤모글로빈이 잘 만들어지고 산소 운반이 잘 된다. 결국은 당뇨 환자의 경우에도 산소가 굉장히 중요하고, 산소 운반을 잘 시키는 몸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헤모글로빈 생긴 모양을 잘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철이 박혀 있습니다. 이 철이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 철에 산소가 잘 붙고 안 붙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결국 이 비타민 C가 철 플러스 3가에서 철 플러스 2가로 잘 바꾸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산소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제 철 플러스 2가 상태일 때 얘가 잘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산소 운반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 철에 산소가 잘 달라붙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철 플러스 3가에서 철 플러스 2가로 빨리빨리 바꿔주는 게 중요한데 그 바꿔주는 게 비타민 C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당뇨는 산소 공급이 키 포인트가 되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당이 제대로 잘 없어지지 않는다. 인슐린을 맞고 있는데도 잘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근본적인 산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물은 어차피 드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잘 안 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당 농도만 조절되어져 있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봐야 된다라는 건데요. 결국 포도당이 소모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산소가 없으면 포도당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산소 공급을 열심히 해주는 게 중요하고 산소 공급을 열심히 하는 영양제 또는 산소 공급을 잘 할 수 있는 운동 이런 것을 열심히 하는 게 더 중요하다. 비타민C 열심히 드시고요. 마그네슘 열심히 드시고요. 산소 공급을 잘 되도록 한 뒤에 그래도 또 부족한 산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운동을 또 해야 되죠. 운동하라라고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산소를 공급을 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타민C, 마그네슘 열심히 드셔서 산소 운반 잘 되는 몸이 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안 먹으면 당뇨 탈출할 수 있나? 당뇨가 치료되지 않아요. 그래서 약만 먹고 약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먹지 않고도 비타민C를 열심히 먹으면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왜 어떻게 만드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인공감미료 이야기가 당뇨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영향을 그리고 글루텐은 어떻게 당뇨하고 관계가 있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되는 세 가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라는 겁니다. 비타민C로부터 빠져나오는 분자는 여기 있는 이 수소 H라고 하는 것이 떨어져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있는 H가 떨어져 나오고 나면 O-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떨어져 나온 H가 어디로 가느냐면은 항산화를 시킨다라는 거에 비타민C가 사용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비타민C가 에너지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어질까? 대사를 시키는 데 도움이 되어질까라는 건데 비타민C의 역할, 기능 이거는 적혈구를 분산시킨다라는 겁니다. 적혈구가 뭉쳐있는 것을 떨어지게 한다. 적혈구가 떨어지게 되면 산소 운반을 잘 할 수 있도록 되어지는데 특히 항산화 작용을 하게 되면 적혈구가 철이 들어있죠. 철이 원래 철 플러스 2가로 되어져 있고 철 플러스 2가로 되어져 있을 때 산소가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산소를 운반시키고 나면 철 플러스 3가로 바뀌고 이 3가로 바뀐 철을 플러스 2가로 빨리 바꾸어주면 산소를 붙이기가 쉬워집니다. 이때 비타민C로부터 나온 전자가 철 플러스 3가에 공급을 하게 되어져서 철 플러스 2가로 환원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항산화 기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비타민C가 활성산소를 제거를 해준다. 유해산소를 제거를 한다.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 몸속의 신진대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비타민C는 이 전자를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신진대사가 잘 되어지게 되도록 해주기 때문에 산소 공급을 잘하고 포도당이 이 세포 속으로 잘 들어가서 이 미토콘드리아 속에서 이 포도당을 산화를 시켜서 이산화탄소로 전환시키고 에너지를 바꾸는데 기여를 한다. 당분을 잘 없애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당뇨인데 먹으면 안 되는 거 인공감미료. 설탕 대신 먹는 물질들을 주로 인공감미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식품 첨가물 대부분이 우리 몸속에 장에 영향을 끼칩니다. 장을 나쁘게 하는 것들 식품 첨가물 전부 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별로 좋지 않다. 장을 나쁘게 한다라는 거고 그 중에 인공감미료가 왜 당뇨하고 관련성을 가지게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요 인공감미료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인공감미료는 우리가 먹고 있는 가공식품 안에는 전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줄이자, 먹지 말자 이런 얘기 있죠.
감미료. 인공 감미료는 종류가 이 세 가지가 주로 우리가 요즘 먹고 있는 당분들, 단맛을 내는 물질들, 여기 보면 감미도는 설탕의 600배, 칼로리 제로,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집어넣고 우리는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콜라 이거 하나를 먹게 되면은요, 보통 일반적인 그 설탕이 들어있는 양이 한 30g 정도 들어있는데, 그 설탕을 없애버리고 아스파탐이라는 것을 집어넣어 놓고 단맛을 유지를 하는데, 이게 별로 몸에 좋지 않다. 좋지 않은 이유가 뭔지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자라는 건데요. 이 아스파탐은 아스파라틱 애시드라고 하는 아미노산, 페닐알라닐이라고 하는 아미노산, 그 다음에 메탄올, 이게 붙어서 만들어져 있는 건데, 이게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여기가 잘라지고 여기가 잘라지고 해가지고 분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스파탐 125mg 정도가 들어있는 어떤 그 음료수를 마시게 되면 위장으로 들어와 가지고 장에서 흡수되어진 뒤에 10% 정도가 메탄올로 전환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스파라틱 애시드인 아미노산으로 40%가 바뀌고 또 50%는 페닐알라닌으로 바뀌고 이렇게 분해되어지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어지는 거 바로 이 두 가지는 아미노산이니까는 크게 걱정은 없는데 메탄올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기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은, 이 물질 자체에 여기 보면 벤젠고리가 들어있는데요. 이 벤젠고리는 비극성을 강하게 띠기 때문에 우리 장에 있는 균들을 나쁘게 해를 끼칠 수가 있다. 그래서 항균의 기능도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균총을 변화를 일으킨다. 이걸 많이 먹게 되면, 적게 먹게 되면 뭐 크게 영향은 없지만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이런 캔을 하루에 뭐 3개, 4개, 5개씩 먹는다 그러면은 자꾸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장을 망가뜨린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또 다른 실험들을 해보면, 쥐를 가지고 이런 실험을 했다라고 하는데,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다. 미국 국립과학센터에서 1996년도에 청량 음료에 허가를 해줄 때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안전성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가량의 경우에 문제시 될 수도 있지만은 음료, 껌 등 식품에 사용되는 극소량의 경우에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장이 잘 망가져 있기 때문에 흡수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을 망가뜨리는 것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게 바로 밀가루 음식이죠. 밀가루, 글루텐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은 이 글루텐을 구경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글루텐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한번 영상을 구해왔는데 한번 보도록 하면요. 지금 이게 밀가루입니다.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을 한 뒤에 그 밀가루를 물에다가 녹여서 밀가루를 다 씻어내고 나면 남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게 글루텐입니다. 한번 봐보시죠. 자, 밀가루를 집어넣습니다. 밀가루 50g과 물 35g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얘를 반죽을 합니다. 열심히 이렇게 반죽을 합니다. 자, 이거 가지고, 그럼 저게 반죽이 저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우리가 전분만 가지고 저런 반죽이 안 되잖아요. 전분만 가지고는 뭔가 들어있어서 그렇다. 뭐가 들어있냐? 글루텐이라는 게 들어있다. 자, 방금 반죽을 한 것을 물 속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물에다가 집어넣고 물 속에 밀가루를 빼냅니다. 이렇게 이제 밀가루가 빠져나오죠. 저게 이제 밀가루 속에 들어있는 전분이죠. 전분이 자꾸 빠져나오죠. 글루텐은 물에 잘 녹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남고 밀가루만 하얗게 빠져나온다. 그래서 물을 다 빼내고 나면 결국 남아있는 거, 요게 글루텐입니다. 찐득찐득거리죠. 이게 우리의 빵 만드는 데도 쓰이고, 빵을 만들 때 빵 속에서 발생하는 이스트로부터 만들어지는 이산화탄소가 바깥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해줘서 빵이 부풀게 만드는 데도 쓰인다라는 건데요. 저러한 글루텐은 성분이 뭐냐면은 단백질인데, 저걸 가지고 음식을 해 먹게 되면 저 글루텐 분자들끼리 결합이 되어져 가지고 더 고분자성 단백질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내 몸속에서 나오는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분자 형태를 띠게 되고, 저 물질 자체가 나의 장을
장을 망가뜨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글루텐이 장 누수를 만들어낸다. 이것 때문에 당뇨까지도 유발을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지, 우리 글루텐이 우리 몸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내 장을 망가뜨리는지 영상을 한번 봐보시죠. 자, 글루텐이 왔습니다. 노란 게 글루텐이고요. 그러면 장 속에 있는 여러 단백질 물질들이라든지 각종 분해가 덜 된 물질들이 이렇게 들어와 버린다라는 거. 이래서 이 들어온 물질들, 큰 분자로 되어져 있는 단백질, 이거를 보고 펩타이드라고 그러죠. 이 펩타이드가 이 혈액 속에 돌아다니게 되면 이 혈액 속에 들어있는 면역세포, T셀, B셀, 백혈구, 매크로파지, 이런 것들이 얘를 분해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죠. 얘를 분해시키는 거, 그 싸우는 것을 보고 염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걸 해결을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식이섬유질을 많이 먹고요. 이런 분자들을 붙잡고 빼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식이섬유질을 많이 먹어라, 많이 먹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전에 위장에서, 소장에서 충분하게 소화를 시켜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소화효소제를 먹던 비타민C하고 소금을 먹어서 잘 분해를 시켜서 또 아미노산으로 분해를 시켜버리면 이런 게 들어와도 면역 반응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비오유키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 더 볼게요, 여러분. 네, 이렇게 해서 글루텐이 와갖고 여기를 벌려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들어있던 단백질이나 이상한 물질들이 이렇게 쑥 들어온다. 그래서 이놈하고 면역세포하고 싸우다가 면역질환 또는 염증, 이런 것이 일어난다. 여기를 막아주자. 그래서 장이 튼튼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극복해야 되는 거, 먹지 말아야 되는 거, 그 없애야 되는 거, 탄수화물, 인공 감미료, 글루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인공감미료, 음료수류들, 각종 가공식품류 전부 다, 그 다음에 밀가루 음식, 빵, 이런 것들을 먹는 것을 피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댓글에 올라와 있는 질문, 당뇨 합병증, 인슐린도 맞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이 올라와 있었어요. 답변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준비한 PPT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질문 있습니다. 남동생이 당뇨 21년 앓고 있고요. 합병증으로 눈, 귀도 안 좋고 빈혈도 있어서 혈액도 보충해야 한다고, 신장이 좋지 않아 병원에서 투석을 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알려주세요. 현재 인슐린 주사 맞고 있어요. 그리고 체중은 39kg이고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이제 와 있는 것이고, 이런 상황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결국은 투석을 해야 되니까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한다. 먹는 걸 제대로 먹지 못하면 몸이 제대로 돌아가느냐? 우선 이렇게 반문을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왜 못 먹게 하면서 그 다음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투석을 계속하고 있느냐? 일종의 연명을 하고 있는 수준에 지금 와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체중이 39kg 정도로 빠져 있다. 먹는 걸 제대로 못 먹기 때문에 그런데, 특히 신장이 나쁘다 보니까 염분도 먹지 마라. 염분을 적게 먹으니까 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예전부터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당뇨를 고치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고쳐지느냐라는 건데, 당뇨병은 안 고쳐지는 질병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쳐지지 않는 방법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까지 이 당뇨 산업에는요, 약물이 굉장히 깊이 있게 관여되어져 있다. 그리고 약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 치료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못 고치고 있는 거다 라는 거죠. 몸신이라고 하는 채널A라고 하는 방송에서 방송이 되어진 건데요. 정상은 공복 혈당 100 미만 나오면 되고, 식후 2시간 혈당 140 미만 나오면 정상이고, 당화 혈색소는 4에서 5.6이 나오면 정상적인 숫자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건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당뇨 전 단계는 공복 혈당이 100에서 125 정도, 그 다음에 식후 혈당은 140에서 199, 즉 200 이하 정도만 나와도 당뇨 전 단계다. 당화 혈색소는 5.7에서 6.4 정도 나오면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으면 혈당 농도가 126 이상,
그 다음에 식후 2시간 혈당 200 이상, 당화혈색소 6.5가 나오면 당뇨병이다. 이렇게 진단을 받게 되고, 당뇨 전 단계가 되더라도 약을 권하는 경우도 있고요. 당뇨병 진단을 받으면 약을 무조건 권하죠. 그래서 이런 약들을 먹어라 라고 권하게 됩니다. 지금 한번 보시면 식사 30분 전에 복용하는 당뇨약, 식사 15분 전에, 식사 직전에 복용하는 당뇨약, 또 식사 직후에 식사와 무관하게 이렇게 복용을 하는 당뇨약의 종류는 엄청 많죠. 그런데요, 이런 약들은 약물이 당뇨에 작용하는 기전, 왜 이 약이 당에 듣느냐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봐보시면요, 작용 기전이 당뇨병에 따른 각각의 약제의 계열이 있는데, 메트포르민, 티아졸리딘디온, 설폰 요소제, 글리나이드, 알파 글루코시다제 억제제, EDP4 억제제, GLP-1 수용체 작용제, 그 다음에 SGLT2 억제제, 인슐린 주사,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당뇨병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져 있는 것은 인슐린입니다. 즉, 인슐린이 잘 분비가 되어지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당뇨에 영향을 가장 크게 끼치고 있다. 많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인슐린은 마지막에 맞는 거다, 마지막에 인슐린 펌프하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게 정말일까? 이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약 처방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뇨가 진단이 되어지면 한번 약을 먹기 시작하면 계속 죽을 때까지 약을 먹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오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뇨 약에 대한 부작용 다양하게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우선 이 표에서 한번 보시다시피 작용 기전을 한번 보시면 메트포르민은 간, 근육, 지방에서 인슐린이 잘 들어가도록 해준다. 저항성을 개선시킨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능이 뭐냐면은 위장 속에서 장으로 음식물이 빨리 내려가지 못하도록 위장에서 붙잡고 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소화가 덜 되게 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메트포르민을 먹게 되면 소화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건데요. 생명체의 근간은 소화입니다. 생명 활동의 근간. 그런데 소화가 안 되게 해버린다. 그러면 각종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도 이걸 평생 먹어야 된다. 평생 먹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티아졸리딘디온이라고 지방, 근육, 간에서 인슐린 저항성 개선, 아까 위에 거하고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설폰 요소제, 인슐린 분비를 촉진을 시킨다. 그래서 너무 많이 만들어내면 저혈당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약물 섭취량을 잘 조절을 못해가지고 뭐 많이 먹어버린다라든지 그러면 저혈당 같은 게 오게 되는 거죠. 글리세나이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알파 글루코시다제 억제제, 글루코스를 분해를 덜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장에서 탄수화물 흡수가 천천히 되도록 한다. 요것도 소화가 안 되도록 하는 겁니다. 탄수화물들의 소화를 못 되게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약입니까? 저는 약처럼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근본적인 소화를 덜 되게 하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DDP 억제제. 요거는 GLP-1 호르몬이 잘 나오도록 해주는, 그렇게 해서 인슐린 분비가 촉진되어지도록 하는 그런 메커니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GLP-1 수용체 작용제. 이것도 인슐린 분비가 촉진되도록 한다. 그 다음에 식욕을 억제를 시킨다. 그 다음에 SGLT2 억제제, 신장으로 당을 배출이 잘 되도록 한다. 그 다음에 인슐린 주사다. 여기서요, 정말 쓸만한 거는 저는 인슐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이 주사로 투여를 하든지 아니면 인슐린 펌프로 지속적으로 공급을 한다든지 이건데, 이거를 처방을 해가지고 골치 아픈 게 뭐냐면요, 저혈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혈당이 되어져가지고 쇼크가 올까봐 무서워서 처방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요즘은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쉽게 접할 수가 있고요. 믿고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면 도대체 당뇨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망설여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 역시 부작용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설포닐 유레아, 저혈당 또는 체중 증가를 시키는 부작용이 있다. 메포민, 위장장애가 있다. 보세요. 소화기에 문제가 일어나죠. 그죠? 그 다음에 무기력, 권태감, 그 다음에 근육통, 호흡곤란. 이런 상황이 있다. 그 다음에요. 메글리티나이드, 저혈당, 체중 증가. 그 다음에 디아졸리기네디온, 체중 증가. 부종, 그 다음에 알파 부도당 분해 효소, 가스, 설사, 위장장애, 그 다음에 DPP4 억제제, 체중 증가, 급성 췌장염. 이런 부작용이 오는 약을 여러분들은 아무 걱정 없이 열심히 드시고 계시다라는 건데요. 심지어 당뇨병약 메트포르민에서도 발암물질 NDMA가 검출이 되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약물을 정말 조심해서 섭취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또 한번 보시면 이제 결국은 약을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자니 부작용이 오고 그래서 그냥 열심히 약 먹으라는 대로 먹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고 있으면 그냥 죽을 때까지 별일 없이 그냥 가면은 좋은데 약을 먹어도 합병증은 온다라는 겁니다. 약물을 먹다가 결국은 잘 관리가 안 돼서 약물의 숫자가 또 늘어나기도 하고요. 약물의 숫자가 늘어나다가는 또 그게 모자라면 인슐린을 처방을 받아서 주사로 또 맞기도 한다. 그리고 그 인슐린의 단위수가 점점 증가한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이제는 신장이 망가졌습니다. 투석을 합시다. 그래서 또 투석을 하는 거죠. 투석을 하게 되면 이제 각종 음식물이 더 지독하게 제한이 되어집니다. 우리 몸의 생명활동의 근간은 먹는 것부터 출발한다. 가장 중요한 물이나 소금이나 이런 것들도 먹는 게 제한이 되어지게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연명이 되어져 있는 수준인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러다가 결국은 몸에 소금의 한계치가 떨어져 가지고 심장이 서버린다.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면역이 바닥이 있으니까 감염 조금만 일어나도 심각한 수준으로 가버린다. 이게 당뇨병 환자의 가는 코스입니다. 그냥 코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결국 이런 부작용을 견디다 약으로 안 통하니까 이제 이렇게 인슐린 주사를 맞게 되는데 이게 보니까는 국민일보에 올라온 당뇨 합병증 예방 인슐린 펌프 새 트렌드로 필요시 인슐린 자동 주입 완벽한 혈당 조절. 여기 보면은 2010년도입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에 이런 기사가 나왔고요. 물론 이거보다 한 10년 정도 전부터도 인슐린 펌프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고 있는지 저는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왜 권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혈당 조절이 완벽하게 된다. 먹는 거 마음대로 먹고 완벽하게 혈당 조절이 되면 당뇨 합병증이 올 수가 있나요? 약물을 먹어가지고 이 완벽한 혈당 농도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합병증이 오는 거거든요. 괜찮아진다면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시고요. 당뇨로 고생을 하신다면 정말 저는 인슐린 펌프를 달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다른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건국대 의대 교수님이신데요. 당뇨 인슐린 펌프로 제가 보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분도 뭐 방송에 명의로 여러 번 출연도 되어진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 명의 최수봉 교수님, 당뇨병은 불치병이 아니다. 완치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뇨는 못 고치는 병이다 라고만 알려져 있고 많은 전문가라고 하는 이들은 당뇨는 완치가 되는 병이 아닌 못 고치는 병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도 이 이야기들에 관한 정보들을 찾아보고 했는데요.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뇨병이 생긴 근본적인 원인은 인슐린에 많은 영향이 있다. 근데 아까 약물의 기전을 보셨지만은 약물의 기전은 인슐린하고 관계성이 2차적인 거라는 거죠. 직접적으로 인슐린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데 다른 2차적인 방법을 이용을 해서 자꾸 고치려고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고 안 고쳐진다. 그래서 고치는 순서가 어떤 것이냐라는 건데요. 생활 습관을 개선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는 겁니다. 뭐 운동한다, 잠을 잘 잔다, 음식을 잘 챙겨 먹는다, 그 다음에 영양제도 잘 먹는다. 영양제는 이런 것들을 열심히 먹어라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 근본은 소화가 잘 되는 것부터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한의학 박사님, 당뇨병 치료, 당뇨약에 기대지 마라, 극히 동감합니다. 당뇨약을 먹는다고 당뇨병이 낫지 않는다. 근본 원인을 치료해야 당뇨병이 낫는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고 당뇨병 약 주의해서 사용하세요, 이런 포스터도 있습니다. 당뇨는 약물을 먹고 그냥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결국은 약물의 부작용과 당뇨병은 고치지를 못하고 결국은 투석까지 가게 된다. 물론 뭐 투석 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고치는 방법을 꼭 좀 찾아보셔서요, 당뇨를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생활 습관을 개선을 한다. 이거부터 하시고요. 철저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약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인슐린 펌프나 인슐린 주사인데요. 인슐린 펌프와 인슐린 주사 중에서는 그냥 인슐린 펌프를 다는 게 낫다라는 건데, 불편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죠. 샤워를 하는데도 불편하다, 운동을 하는데도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발달이 되어져 있어서요, 샤워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다 라는 거고요. 발가락이 썩는다, 눈이 안 보인다, 투석을 해야 된다, 이것보다 샤워할 때 좀 불편한 게 더 나은 거 아닌가요? 답은 너무 자명한 겁니다. 낫는 게 중요하지 불편한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방면으로 좀 알아보셔서 여러분들의 당뇨를 부착하시길 바랍니다.